내일이 총선이라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예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민주당 49.1, 국민의힘 36.7. 대략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흐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랑 아주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49.1, 국민의힘이 36.7. 윤석열 심판 선거예요. 어떻게 해도 윤석열은 이기기 힘든 선거예요. 언론들이 새해에 여론 조작으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보도들을 되게 많이 내던데, 자,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 새해에 나온 여론조사들 쭉 보면은 지금 조선, 중앙, 경향, 한국일보 등 한 개 있는데 앞에 긍정, 뒤에 부정, 36, 59, 37, 60, 29, 49, 35, 58 이렇게 윤석열 심판 선거의 흐름은 분명히 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C 여론조사에 올해 총선의 성격을 물어봤습니다. 정부 견제가 이제 그래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52, 그리고 정부 지원해야 된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1, 이게 MBC고요. 어제 SBS는 총선 이 시기에 정권 견제가 52, 국정 안정이 40.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심판 선거인 건 확실해요.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권 전반기 때 이 정권 심판 선거가 처음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생긴 일에? 보통 이제 2년 3년 후에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극렬하게 나타난 거는 최초죠. 이렇게 극렬하게 나타난 건 최초죠. 너무 못해서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이거는 매우 못하는 상황이기 매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의 흐름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여론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짜느냐, 설문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폭은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내린 저희들이 잡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민주당은 적게는 145석에서 많게는 168석 정도까지 그 사이에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20한 4, 5석의 변동폭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85석에서 125석 사이의 변동폭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무조건 일당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과반을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을 얼마나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구체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요, 이 맥락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일당 또는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야. 근데 어떤 미친놈들은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대장을 죽이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선거 참패가 완벽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 적개심을 그렇게 크게 드러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측면도 있죠. 이 흐름이라는 게 윤석열이 지게 생긴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지자인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를 찌른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일 가능성이 100%예요. 이 보니까 어제 윤석열이가 저희 신년사 마치고 기자실을 들러서 한 말이 이거라죠.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자. 저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들 도망쳐가지고 도우 스피핑 그만두고 기자회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 어제는 한 해 만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김치찌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저런 인간들 보면은 정말 저런 거를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참 소탈하다, 좋은 대통령, 호감 있게 생각할 거라는 그 국민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도 폄하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저열함,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함, 오만함 이거에 정말 분노하고요. 저런 걸 냈다 하더라도 굳이 또 보도하는 언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런 걸 굳이 보도하는 언론 또 참으로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자기 경제 잘했다고. 2023년에 경제 잘했대요. 와, 저거는 정말로 윤석열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 요거는 저기 그 민주당 정책위에 뭐 경제 파트에서 한 4대까지 대표적인 수치를 하나 만들어서 웹자부 형태로 만들어서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주가 코스피 지수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2,600입니다. 그다음에 이 무역량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무역량 자체가 7.8%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150억 불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라받고 있다. 뭐 증거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15대 수출 품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뺀다 하더라도 14대 수출 품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수출 그 품목들이 83%를 차지하는데 거기서도 23조 4천억 원을 지난해 1년 손해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그 전에도 적자였었고 그 이후 지난해 1년도 23조 4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뭐 그 수교 이후 이게 1992년도죠. 그리고 97년도 IMF 이후부터 지금 계속 중국은 흑자국이었는데 아직도 그 적자국입니다. 계속 우리나라한테는 계속 현재까지 적자국.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게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도 계속 적자국이 이제 중국이 적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잘했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주요 저 몇 가지 지표만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저것도 저는 올해 가면서 계속 낮출 거라고 봐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2% 정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그 연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자 내는 게 한 5% 가까이 낼 걸요. 우리가 내는 게 그 정도에서 2% 성장이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좀. 아니 그게 전 세계가 그렇다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IMF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 OECD까지 1위 또 한 적 있잖아요. 성장률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고 경제 잘했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업부채랑 가계부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요 가계부채 세계 유일하게 100% 넘는 나라입니다. 이거 윤석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뭐에 대한 뭐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얘기하지만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결이 없는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 재정 수지도 한번 볼게요. 저런 식으로 지금 그 세금을 깎아주고 수출이 안 돼서 세금을 많이 못 걷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 지금 이 대한민국 재정은 엉망이 되고 있는 거 경제 잘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출입 무역 수지 실적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무역 수지가 결국 2년 연속 적자가 났어요. 경제를 뭘 잘했다는 거죠? 그 수출입에서 이제 수입이 많아져서 적자도 날 수 있어요.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수출 수입이 동시에 줄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저성장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 경기 좋아요. 경기 좋아요. 일자리 늘어나고 있고 제조업 르네상스다 그러면서 지금 뭐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한미일 뭐 삼축 동맹이었다고 하는데 삼축 동맹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폭망하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국가 채물 뭐 국채 비율 국채가 너무 높다 이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1997년도에 그때 IMF 때 국채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IMF를 겪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이제 이거를 뭐 재정 건전성을 양호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거 걱정을 윤석열 대통령을 그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싱가포르는 국채가 1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고 본인의 국채 비율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번에 해외 순방 예산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실 특활비 조금 줄이면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보도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도 정말 조금 줄였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이렇게 조금 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생예산 지금 다 삭감하고 있고요. 아까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계부채가 뭐 세계 1위잖아요. 그럼요. 압도적 1위잖아요. 이제 가계부채라는 게 가계부채가 심해지면 간단합니다. 그냥 그 외식도 안 하는 거죠. 외식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도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순환구조가 돼가지고 경제 침체,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그 뭐라고 하죠? 잃어버린 20년, 30년 그 구조로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이제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극복하는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제조업 부활이거든요. 제조업 부활인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제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을 미일에 지금 뺏기는 행태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 있는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저성장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R&D 예산도 축소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몇 년 겪고 나면은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질곡에 우리가 호적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 있었잖아요. 소부장 예산도 지난해 3월입니다. 그때 이미 보도가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예산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까지도 이것도 이제 35% 정도 전부 다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 지원한다는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우리나라 예산으로 왜 거길 지원한다고 했는지 그것도 작년 3월 달에 이것도 같이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 개발을 일본에서 소부장 우리나라 수출한 것을 막으면서 그쪽 일본 기업들이 더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소부자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을 더 수출 규제 풀어주고 일본을 더 지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 말로만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신년사를 누군가 써준 것 같은 신년사. 써주는 데라도 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돼지 눈엔 돼지만. 이건 이준석의 표현인데 윤석열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카르텔 혁파 이야기 또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견고한 부정부패 카르텔을 그 중심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부패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 신년사는 오만과 덕선으로 가득하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윤석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역대급으로 폭망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가 볼게요.